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7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움직임에 비해서 지수의 낙폭은 훨씬 더 커졌는데 이날 시장의 하락 단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할 때에는 물가가 좀 꺾이는 신호가 보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보니까 이번에도 물가가 꺾이는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것들이 좀 중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집계하고 있는 예상치는 CPI가 거의 한 8.4% 정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꺾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 단초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오는 7월에 이 25bp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잊고 지냈지만 지난 11년 동안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계 심리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시작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점차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600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약 20%가량 하락했고요. S&P 500은 2.38%, 나스닥은 2.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장은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죠.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난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최근 몇몇 경제 지표들이 성장 둔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이 하반기에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할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트루이스트의 한 전략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라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미국 경제든 글로벌 경제든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7월과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건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기존의 5.1%에서 6.8%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면에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한 0.5%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 건데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ECB가 이렇게 명확하게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CB의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겠죠. 유럽 주요 증시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죠?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이 거의 4% 가까이 하락해줬고요. 애플의 경우에도 3% 넘게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이 S&P 500 내에서 오늘 흐름이 가장 안 좋았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약 5%,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약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UBS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2%가량 상승했는데요. UBS 측에서는 올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아쉽게도 주가는 하락 전환한 채 마감됐습니다. 노바백스의 주가는 오늘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FDA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었는데요. 다시 이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도 오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은 최근의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분위기 보여줬는데요. 핀도더의 하락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약 10% 가까운 하락세 보여줬고요. 알리바바 그리고 징동닷컴 역시 각각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니오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입니다. 니오의 CEO가 오늘 봉쇄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부분은 3분기까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니오의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원유 수요 전망 역시 긍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1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화 강세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금 가격은 약 0.3% 정도 하락하면서 1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마켓 픽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 픽4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치주 ETF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치주 ETF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가치주 ETF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권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뭐 이런 기관이나 이런 증권사나 이런 객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권유를 받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대형주 성장지수와 가치지수 간의 이제 연간 실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2022년도 들어가지고 성장주를 가치주가 22%나 앞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다시 이슈가 됐는데 금리가 일반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가치주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성장주가 좀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셀 1000 이제 소형주 쪽에서도 보면은 성장 지수를 한 18% 정도 가치주가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으로만 보면, 숫자로만 보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 투자라는 게 성장주의 가격이 밸류에이션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투자 전략인데,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달링 그레디언트라는 회사를 저희가 한번 추천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등락하면서 밴드 구간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그 가치주인데, 뱅가드 아래쪽에 파란색 이제 뱅가드 성장주 ETF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죠. 이런 주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해운주들이 있었습니다. 해운주들도 지난해 말이나 초반에 투자해가지고 3월 달에 급증했을 때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엑슨모빌 같은 그 에너지주들도 있죠. 먼저 투자를 해서 성장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바로 가치주 투자인데, 지금 나오는 어떤 가치주 투자 ETF에 대해서 조금 과장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제 가치주 ETF로 우리가 접근해봐도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것과 리스크 성향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이제 차트 보셨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 어떤 가치주 ETF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한 7에서 8% 많이 잡아도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분석을 하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 차트 보고 재무제표 보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상황들이 ETF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이 고객을 붙잡아 놓으려는 마케팅의 수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뱅가드 가치주 ETF와 뱅가드 성장주 ETF의 2017년도, 8년도 금리 인상기 상황에 그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초반에 금리 인상 되기 시작할 때 이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뭔가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성장주들이 역전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뭐 객장의 권유에 의해서 ETF가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뭔가 약간 주식 시장에서 좀 힘들어 가지고 약간 피해 볼까, 도피성의 어떤 투자, 이런 거라면 굉장히 곤란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실망한 게 메타나 넷플릭스가 성장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망하는 건데, 성장주는 늘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종목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성장주를 찾으면은 더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좀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일찌감치 가치주 투자로 분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더라면 괜찮지만, 지금에 와서 성장주가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나는 지금 가치주 갈아탈 거야, 이거는 좀 안 맞을 거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키워드인데, 이제 물가가 꺾이지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월가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꺾일까 많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마켓워치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길 당분간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연히 꺾이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집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5월 CPI가 전월 대비로 비교해보면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월 대비 지표는 전달에 0.3%를 기록했기 때문에 5월에 전월 대비 CPI 물가의 상승률은 거의 2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전년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8.4%를 기록해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 근원 CPI가 6.2%가 나왔었죠. 이번 달에는 시장에서 집계하기로는 5.9% 정도 예상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표를 통해서 그럼 투자자들은 세부 지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재화에서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물가 상승이 이동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의 주범은 중고차 가격이었죠. 그리고 연료비, 식료품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렌트비, 우리가 흔히 주거비라고 부르는 렌트비와 호텔 가격, 항공 가격, 이렇게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에 발표됐었던 CPI 지표를 보더라도 거의 인플레이션율 가운데 40%가 서비스 요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반등의 원인이 물가 상승이 꺾이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시장 인식 때문이었었는데, 하지만 내일 발표될 지표는 그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무사님, 이제 내일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경계 심리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시장 중론도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 시장 하락의 단초가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CPI 지표에 대해서 CNBC 쪽에서는 뭐 8.5%까지도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PI 지표가 어디로 나오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지금 그 경제지표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헤드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움에 고개 숙이고 울고 있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하는 헤드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CPI 지표 얘기할 때 뭐 이 8.3%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숫자를 낮춰가지고 근원 데이터에 그게 자꾸 집중을 하세요. 이 뉴스들도 거기에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집중을 해야 되지. 언제부터 우리가 서브 지표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로 비교를 하고 그랬다고 이제 뭔가 좀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피해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지 이게 얼마가 되느냐의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대 수준을 지금 평균적으로 8.3% 정도 동일할 것이다라고 잡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조금만 올라가도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할 거고 조금만 내려가도 시장에서는 지난주처럼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두 개 다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은 지난주에 급등했다고 지금 애플이랑 막 따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금 이번 주에는 계속 마음고생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게 이제는 지난 어떤 그 상황들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의미가. 용어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걸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말도 따라오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차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드릴 게 과잉 반응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겪어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지표 한두 개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또다시 힘든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결국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기업 실적 사이에도 또 역시나 2분기, 3분기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포드나 시스코 같은 대형주들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 오늘도 이제 하락했으니까 조금 사면 좋은 날이긴 한데 내일 또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은 사기 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연준의 시간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세계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를 세계적으로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중국의 어떤 폐쇄라든가 공급망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요때 어떤 그 더블딥 상황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떤 연준이 그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그걸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최근에 이제 0.75% 빅스텝을 가냐 자이언트 스텝을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뭐 모기지 금리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주택 시장도 좀 둔화가 되고 아니면은
기업들 이자 비용 부담돼서 기술주들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연준은 미국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결국은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금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지켰어요. 가난한 사람들, 일반 중산층은 무너지는 결과가 됐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는 지켰지만 결국 그건 부자들의 자산을 지켰던 거고 지금 현재 연준은 시장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접할 때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연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주식시장을 봐야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흐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외면하고 단순한 현상만 보고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럼 언제쯤 우리는 그 어떤 회복의 반등, 그러니까 경기의 반등 이런 걸 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회복 신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상황들이 잠깐의 어떤 한두 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좀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S&P 500에 대해서 올해 연말 목표가가 얼마냐 보면은 4,743이에요. 평균치가 그래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심각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또 회복에 대한 기대도 늦추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은 미국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물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바로 가스 가격이에요. 즉 그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입니다. 미국인들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지금 보면 결국은 $5를 넘어섰어요. 미국 기준, 뉴욕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5를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1년 전 가격 $3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원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원했던 종목들에 대한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담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좀 보기만 해도 약간 아찔한 그런 키워드인데 3분의 1 토막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테슬라의 사진이 보이죠.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여파가 그대로 이제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중국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이 11만 5,300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는 17만 9,000대가량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번 분기, 2분기에 11만 5천 대의 생산량이 그치게 된다면 이번 분기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은 전 분기보다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가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일론 머스크는 중국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머스크의 전망에 비해서 생산량 감소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다만 그는 최근 10% 정도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예고하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매우 나쁜 느낌이 든다고 최근에 그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텍사스 공장이라든지 독일 베를린 공장 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 공장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작년에 전 세계 생산 물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중국 상하이 공장이 또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연간 생산량에도 분명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UBS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는 장중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변환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테슬라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주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지금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상황은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뭔가 주식을 가격을 올리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인드가 굉장히
피어 있는 주주들을 위하는 분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한테 경영진들 다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주 40시간 채워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욕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질병이 있는 측면도 있긴 한데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끌고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생산이 100% 회복됐다는 것도 사실 강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밤에도 지금 그 바이든 임원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배터리 우리가 공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국산 자동차다라는 이미지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샀던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급 전기차, 내가 얼리 어댑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고급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산, 거기에다 가격도 낮추고 있어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훼손되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시간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벤츠, BMW, 아우디, 포드, GM 해가지고 다양하게 전기차들 출시되고 있습니다. 포드 F150 지금 픽업 트럭 분야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리고 GM의 험머 지금 출시된다고 하면은 매니아들이 지금 잔뜩 몰려 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만드는데 수십만 대씩 지금 사전 예약이 이미 진행되고, 어떤 모델들은 이미 사전 예약 자체도 못해요. 1년 지나야지 사전 예약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경쟁이 시작되면 또 하나는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고작 181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81억 달러 이러면 뭐 수십조 원이니까 대단하다 싶지만은 포드 한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게 200억 달러가 넘어가요. 완성차 업체들의 공동의 적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면은 경쟁 체제에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이미지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배송이 시작되고 완성차들이 2023년도 4년도 해가지고 공장들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쟁력은 더 떨어지겠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때문에 바로 포드를 이제 살 때가 됐습니다라고, 가격 떨어질 때 조금씩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테슬라를 기존에 대단한 기술력 있는 기술주 시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